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가는 어떤 존재로 사는 사람인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박범신 소설가 아시죠? 그 작가의 문학하는 정신 태도를 중심으로 작가는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도 문학 창작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어나가고 우리 삶을 창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학 작가는 자기의 어떤 내적인 고뇌라든가 어떤 자기 모멸, 세계와의 불화, 이런 세상과의 경험, 또 자기 내적인 경험의 세계를 언어로 건져 올리는 창작가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 또한 우리들 내면의 언어를 발견해서 어떤 삶의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문학 창작가의 입장이나 우리 일반인의 입장이나 거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우리는 우리 내면의 언어를 발견해서 그 언어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 삶을 창작하고 지어 나가야 되는 과업에 직면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문학 작가는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범신 작가는 저에게 특별한, 제가 그분의 작품 세계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에게 특별하게 와닿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어요.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 직후에 소감문에 밝힌 그 대목에서 박범신 작가가 생각하는 문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짤막하게 정의를 내린 인상 깊은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문학, 내가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 이 간단 명료한 그 표현 속에서 문학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이랄까, 운명처럼 지고 나가야 되는 그 마음의 정처를 이미 결정한 사람의 단호하고 간결한 그 맛이 느껴져서 참 좋다. 어떤 미적거리지 않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어떤 그 주저함이 없는 자기 삶의 좌표가 이미 결정된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 또한 그러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의 첫 책 문학 개념화 논리적 해석의 그 머릿말에도 문학, 내가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라는 그 구절을 인용한 적이 있거든요. 누군들 내가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그러한 나의 업, 어떤 거, 나의 사랑, 나의 언어, 나의 삶이 주어지기를 바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강렬한 문장의 그 주인공으로서 기억이 되고 있고, 박범신 작가는 그 이후에도 저는 국내 회의에서도 이처럼 간명하게 문학을 정의 내린, 또 그 길로 매진해 나간 작가를 저는 따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범신 작가의 문학하는 그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가 되게 궁금해졌고요. 또 그 외에도 박범신 작가가 가슴 찌르게 하는 몇 마디가 있었어요. 그것은 내 안에 늙지 않고 포악한 짐승 한 마리가 있다. 내가 글을 쓰지 않을 때 그놈은 생사를 파고든다. 이런 문장도 기억에 남고, 또 글을 쓸 때의 고통보다 글을 쓰지 않을 때의 고통이 더 크다면 나는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문장도 굉장히 가슴을 파고드는 문장으로 그의 어떤 작품 세계보다도 그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만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운명처럼 자기의 삶이 불안과 어떤 그 자기 모멸감, 자기 괴리감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국 자기 내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냄으로써 자기 삶을 완결을 짓고자 하는 그 철저한 어떤 자기 내면의 탐색 과정이랄까, 그 구도의 과정이 참으로 절절하게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박범신 작가의 그 작가 정신, 그 태도는 무엇일까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삶의 힘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박범신 작가가 이제 제가 우연히 이번에 또 그 만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논산 쪽에 그 강경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강경과 그 익산 지방을 이번에 그곳에 고향을 둔 제 지인 선생님과 함께 그 지방 여행을 한번 떠나게 됐는데요. 저는 강경에 소금문학관이라고 하는 박범신 문학관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옥녀봉에 올라서 강경에 내려와서 뭐 기념관이 있길래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박범신 작가의 기념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박범신 작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그 여자분들에게 문학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제가 다가가서 이제 박범신 작가 맞습니까?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문학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 이렇게 외치고 말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46년생이기 때문에 백발이 허옇게 된 그 따뜻한 미소로 저희들과 함께 그 사진도 찍게 됐습니다. 그 사진도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접하게 된 게 소금문학관에 가서 박범신 작가의 그 연보를 처음으로 자세하게 보게 됐습니다. 몇 년도에 출생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삶의 이력을 거쳐왔는가가 그 연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작가의 정신이 어떻게 단련되어 왔는가, 그리고 박범신 작가에게서의 문학은 거의 절대적인 구원의 대상입니다.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세계로 나아가고 지금도 그 구원의 과정의 여정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탐색해 나가고 있는가,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우리도 함께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가의 그 정신 세계의 특징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면서 작가란 어떤 존재로 사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범신 작가가 문학을 구원의 세계로 자기 내면에 자리 잡기까지의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를 이 연보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는 자기 탈출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연보를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을 정도로 뭐 굉장히 작품도 많고 40여 편의 장편 소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6년에 논산군 연무읍인데 당시는 익산군의 일남 사녀 중에 외아들,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몸도 마음도 약해서 굿도 많이 하고, 또 가정적으로는 아버지가 이제 강경 읍내에서 포목점을 해서 부부가 떨어져 살았는데 어머니가 아마 아버지하고의 어떤 그 소원한 관계, 또 4명의 누나들과 엄마와의 그 끝없는 불화 속에서 남자로서 외아들로서 그 느꼈던 고독과 어떤 그 비극적인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60년도에는 강경읍으로도 이사를 했고 강경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62년에. 그때 도서관이 처음 문을 열게 되고, 그때 이제 도서가 많이 들어오면서 김내성 작가의 쌍문지게 뜨는 언덕, 저도 이 책을 읽었었는데 열광적인 독서를 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65년에 남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학여행비로 사상계라고 하는, 그때 그 문학, 철학, 정치 글이 많이 실렸던 잡지입니다. 그걸 정기 구독하면서 하루에 2권씩 독서를 하면서 까미, 사르트르, 실존주의 작가나 키에르케고르, 쇼펜하우, 염세주의 철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고, 또 그때 국어 선생님에게도 재질을 인정받아서
습작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자 석가 예수가 황혼의 산 위에서 마주 앉아서 산상 토론하는 묘사하는 이야기를 창작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범신 작가가 통속 연애 소설도 해당되는 작품도 있지만 어떤 그 자기 초월이라든가 어떤 계시, 어떤 자초월적인 작품의 세계로 건너가는 그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러한 그 습작 시절에서도 이미 싹 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주교육대학을 진학을 해서 그때 지하수라는 교내 문학지에서 활동을 했고 67년에는 전주교육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무주, 전북 무주죠. 괴목초등학교에 처음으로 부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한 2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그 고독과 그 산, 벽성산으로 둘러싸인 그 절대 21살 때 이때 부임을 했다고 하니까요. 뭐 군대도 가지 않았겠죠. 그때의 그 고독 속에서 이 음산한 빛의 잔해를 처음 썼는데 이것을 고쳐서 중앙일보에 여름의 잔해라고 하는 작품으로 등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로서는 어떤 그 시골에서의 그 무지막지한 그 심심한 무료함, 고독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어떤 창작의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68년도에는 무주 대도초등학교로 이제 전입을 다시 하게 되고 69년에는 강경읍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분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2년제 초등학교 교육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70년대에는 원광대 국문학과로 편입해서 여기서 대학 2년을 마치게 되는 거죠. 이때 1학년 후배였던 황정원 여사와 만나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죠. 국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 졸업장이 있고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고등학교 선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1972년에 강경여중 또 여고로 국어과에 전임 강사로 부임을 해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조금 생활이 안정이 되면서 급여가 나오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3년에 여름의 잔해라고 하는 그 괴목초등학교에 근무했을 때 그 작품을 고쳐서 여름의 잔해로 당선이 되죠. 그리고 부육은 세도중학교에 발령을 받았지만 그때 이제 그 교장 선생님과 자율학습비 문제로 뭐 싸우고 유리창도 깨트리게 되고 그런 사건도 있고 또 당선도 되고 해서 한 달 만에 사직을 하고 아내와 함께 서울로 대책 없이 올라와서 전업 작가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 문영여중에서 근무를 시작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토끼와 잠수함, 호의주의보 이런 단편들을 계속 발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74년에 고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로서 또 끊임없는 창작 그리고 더 높은 학교로 계속 진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도 단편 아버지의 평화 논산 때 발표하면서 첫 아들을 낳게 되고 75년에 청운의 꿈 이런 작품들을 발표하고 76년에 단편 소설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첫 딸도 낳게 되고 77년에 계속 매년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단편, 중편을 계속 써나가게 되죠. 그것이 토끼와 잠수함 홍성사에서 78년에 출간하게 되고 쓰고 출간하면서 교사와 창작가의 길을 계속 걷게 되는 삶의 여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계속 창작에 끊이지 않는 몰두하다 보니까 문영여자중학교에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정말 이제 창작에만 전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1979년 죽음보다 깊은 잠이라고 하는
30여만 권의 베스트셀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중편, 여러 가지 단편들, 또 중앙일보의 풀잎처럼 눕다를 연재하면서 그것이 고려원에서 86년에 재출간하게 되고 80년에 출간했던 것을 다시 재출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약 어떤 그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6년 만에 이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을 하게 되고 이익상 소설연구라는 소설가니까 이 논문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안양 비산동으로 이사하면서 전업 작가로서 아예 창작가로서의 삶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81년도에 계속 돌아넘는 혼이라든가 겨울강 한이바람, 이게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으로 이제 그 문학상도 타게 되고, 또 산문지 무엇이 주고 새가 되는가, 장편 겨울강 한이바람으로 대한민국 문학상 신인 부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거의 우리나라 소설가의 그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5.18, 1980년 5.18 민주화 항쟁의 영향으로 자신이 통속 연애소설을 쓰는 작가인가, 시대와 역사를 외면하지 않았는가, 독자에게 찬사를 받으면서 문단 내부에서는 문단 내부의 끝없는 비판 속에 직면하게 되면서 내적 갈등 속의 우울증으로 안양천변에서 동맥을 끊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깨어난 그 경험을 갖게 됩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그 고독 속에서 내적 분열을 통해서 수면제로 자살 시도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82년에 중단편 선집들을 계속 발편을 하게 됩니다. 83년에도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죠. 84년에도 또 86년에도 특히 그 죽음보다 깊은 잠이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나중에 이제 뭐 은교라는 작품이 더 유명해졌지만 87년에 불의 나라, 88년에 물의 나라, 또 연작 소설집 흉기, 그 외에 숱한 작품들을 뭐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중에 명지대학교 문해창작과 교수를 하게 되면서 전임 교수로 93년도에 부임을 하고 제자들을 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3년 동안 용인에서 은거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고, 상상력이 고갈됐을 때 세속적인 직업을 놔두고 침묵 생활에 들어가기도 하죠. 침묵을 깨고 나와서 썼던 게 바로 97년에 흰소가 끄는 수레라고 하는 창비에서 출간을 하게 됐는데, 이 작품으로 또 상을 받게 되죠. 98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작품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는 그 창작, 또 작가로서의 그 삶의 본업에 끊이지 않는 탐구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이죠. 99년에도 마찬가지고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자기 작품을 이제 그 박범석 문학 전집으로 펴내게 되죠. 그리고 2001년도에 육성 낭송소설 바이칼 그 높고 깊은 육성 오디오 북을 2장의 CD와 테이프에 담아서 최초로 출간하기도 하고, 또 2010년에는 장편소설 은교를 영화화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문학동네에 출간하면서 종이책하고 전자책을 최초로 동시에 출간한 작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2013년에 40번째 장편소설 소금을 출간하게 되고, 2014년에는 더러운 책상이라고 하는 프랑스어판 출간도 하게 되면서 일종의 계시와 같은 책이라는 극찬과 호평을 받게 됐는데, 저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고 싶은 작품이에요. 21년에 구시렁구시렁 이른이라고 하는 그 시집도 출간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박범신 작가를 밀고 나가는 그 창작의 혼이랄까, 이런 것은 정말 대단한 열정과
자기 살을 깎는 어떤 그 내적인 단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흔들리지 않는 그 내적 언어의 발견 작업을 계속 해왔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연보를 통해서 박범신 작가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연보를 통해서 볼 때 초중고등학교 교사 또 명지대 상명대 교수에 이르기까지 교직과 창작자의 삶을 거치는 끝없는 여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머물게 하지 않고 변화 속에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찾고 스스로 내적 자유를 찾아가는 그 과정, 창작을 통해서 자기 내적 표현의 욕망을 정면에서 맞서 나가면서 그 속에서 자유를 찾아 나갔던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의 가정마다 매듭을 짓고 마무리하는 삶이었다. 말하자면 들어갔으면 졸업을 하고, 구상을 했으면 쓰고, 썼으면 출간하고, 어떤 그 고뇌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끝없이 연결시켜 나갔던 작가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장편 소설만 하더라도 40편이 넘는데 매년 발표를 했거든요. 문학의 초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또 이야기, 시의 상상력과 어떤 논리에 집중을 하는 삶이었고, 정말 글이 내 삶을 이끈다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끝없는 수정의 과정입니다. 계속 자기 작품을 중앙일보 신춘문예 작품의 제목부터 제목을 계속 바꿔요. 이렇게 보면 바꾸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독자들과 그 교감을 어떤 접점에서 마련할까, 그 과정을 계속 고뇌했던 것 같아요. 거듭 제목을 바꾼 과정이 많거든요. 자기 작품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었는가, 관심을 끊어놓지 않고 독자와 공감력을 획득해 나가는 노력의 과정을 보여준 작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단편을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중편을 쓰죠. 장편 소설로 진화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소설의 논리 세계를 확장시켜온, 진화해온 작가다. 이것이 자기 집중력과 문학, 내가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라고 하는 그 철저한 소명의식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시와 산문, 소설을 번갈아 쓰면서 자기의 내적 경험을 문학으로 승화시켜온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산문, 시, 소설을 두루두루 다 써온 작가다. 여섯 번째는 상상력이 고갈되고 또 문학적인 평가가 엷어졌을 때 자신에 대한 비판, 또 독재 정치 아래서 문학의 역할에 대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심각한 자기 분열과 삶의 탐구를 통해서 결국 문학 창작으로 연결시키는 그 생명력을 보여준 작가다. 그러니까 내적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거꾸러졌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학 창작으로 연결시킬 줄 알았던, 바로 그것이 문학의 본업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결핍과 자기 모멸감을 토대로 문학 창작을 정면에서 맞서 싸워나간 작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학에 목매달아 그야말로 글쓰기에 초점화된 삶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대중 통속적인 감성 연애소설에서부터 인간의 보편적인 고뇌와 실존적인 문제, 삶이 무엇이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오욕칠정의 감정의 본능, 욕망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탐구한 작가다. 더 나아가서 삶의 계시, 구원으로서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 삶을 구원시켜 줄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떤 종교 철학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영성적이고 자기 초월적인 작품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 세계, 구도의 과정으로서의 문학을 자기 업으로 삼고 그에 나아간 박범신 작가의 삶의 특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가란 어떻게 사는 존재인가? 이 점에 초점화해서 몇 가지로 박범신 작가의 경우를 통해서 작가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점에
하나의 그 힌트를 얻는 차원에서 정리를 몇 가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가는 끊임없는 탈출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일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위기와 불안을 맞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도 끊임없이 탈출을 해 나가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준 작가예요. 내면의 문학적 표현의 욕망을 끝없이 찾아 나가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1살 때 아까도 소개를 했지만 무주 괴목초등학교 교사에게 21살짜리였던 작가에게 2년 그 경험은 감옥과도 같은 삶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작가가 적성산이 병분처럼 둘러싸인 시골 학교의 답답함과 고독을 견딜 수가 없었고 밤 9시면 깜깜한 시간 하숙집에서 홀로 친구들에게 2.5m가 넘는 두루마리의 긴 편지를 썼지만 답장을 받을 수가 없었고 넋두리 같은 글을 그때 처음 썼다고 고백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40리 밤길을 달려서 막걸리 한 통을 받아오던 길이 문학의 길로 이어졌다고 회상을 합니다. 그 끝없는 탈출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작가는 그곳의 생활을 오히려 제 문학의 자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존적인 고독과 외로움 속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더욱 절실해지는 내면의 발견, 표현의 욕구를 드러내는 자기 욕망의 진실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 자기 욕망의 본질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적 분열이 주는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분열될 때마다 자기 모멸감을 느낄 때마다 그때 표현의 욕망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고독과 내면 분열의 치유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경 여중교사 시절에 자율학습 문제로 교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다가 유리창을 깨뜨리고 경찰에 연행이 됐던 적도 있고 또 그 이듬해 교사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상행했던 이런 과정들이 끝없는 탈출과 어떤 그 자기 내면의 표현의 욕망을 정면에서 맞서서 해결해 나갔던 작가다. 그래서 아마 그 교사로서 교육직이라는 규범적인 생활과 창작가로서의 내적 욕망 사이에 끊임없는 괴리를 경험하면서 탈출을 시도했던 삶이 바로 박범신 작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작가 정신은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가는 어떤 존재인가.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구원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핍과 불안 그리고 자기 구원의 욕망은 글쓰기로 흘러가고 완결이 됩니다. 내적인 괴리, 자기 모멸감을 아예 마음 놓고 경험하기로 결정하고 작정을 하고 아예 그것을 업으로 삼아 표현하고자 한 사람이 작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란 글을 쓰는 것보다 글을 쓰지 않는 것이 더 힘든 사람이고 글을 쓸 때 나는 비로소 내 삶을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 삶을 내가 장악을 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글을 쓸 때만큼은 내 삶을 내가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이 느낌이 바로 문학 창작가로서 삶을 밀고 나가게 했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짐승 한 마리가 내 생사를 뚫고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작가는 단독자로서의 삶 앞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독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 철학, 과학의 어떤 신념이나 이념에 더 시움을 당하지 않고 맨몸으로 맞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가는 맨몸으로 자기 삶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나 철학적인 신념, 과학적인 지식으로 더 씌우지 않고 스스로의 내적 경험, 감정적인 본능 앞에서 스스로 맞서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학 작가의 정신이라고 믿고 밀고 나가는 존재. 이것이 작가가 사는 태도, 박범신이 사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늙지 않은 포악한 짐승 한 마리가 살아있다. 그놈이 누구인가?
끝없이 탐구하고 자기 발견의 과정으로 나아갔던 존재가 작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004년에 주부생활 인터뷰에 작가가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 안에 포악한 짐승 하나 살고 있다. 놈은 시간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의 구조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내 몸은 늙는데 나를 숙주로 삼고 있는 놈은 전혀 늙을 줄 모르니 미치고 환장할 일이다. 나를 좁고 가파른 골짜기의 길로 데려가는 놈도 그놈이다.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놈이 시시때때 내 옆구리 생사를 찢으며 뻗대고 나오니까 안 갈래 안 갈 수도 없다. 그렇다고 그 길로 간다고 해서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 길로 들어서면 놈은 이내 다른 시험을 내게 건다. 이번엔 옆구리가 아니라 아랫돌이 생사를 찢고 나온다. 만약 내가 문학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연인 내게 최상의 길이다. 나의 삶은 놈과의 투쟁에 달려있다. 놈의 시험과 압제를 피할 길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정면으로 맞닥뜨려 네가 죽고 내가 살든 내가 죽고 네가 살든 피투성이 싸움을 계속해야만 한다. 이제 청년 작가의 순정적 전략을 수정하려 하니 혹시 죽기 전에 놈을 내 손발이 되도록 다스리는 길을 찾을는지도 모른다. 놈을 내 마음대로 다스린 다음엔 아마 내가 금강사처럼 단단해져 능히 내가 꿈꾸는 우주를 만나게 될 터이다. 그것이 남은 삶에서의 내 꿈이다. 내 몸속의 짐승이 따라서 미소 지었다. 나는 가능하면 문학에 순직하고 싶다. 또 가능하면 지금부터 단 한 편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라고 부를 그런 소설을 쓰고 싶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는데요. 이런 치열한 자기 고백의 글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작가라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 문제를 박범신 작가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문학, 내가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 이렇게 간명하게 표현한 그 속에서 문학에 대한 그 창작에 대한 철저한 그 소명의식, 내적인 표현의 욕망을 끝까지 밀고 나갔던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된 분열 현상 속에서 자기 내적인 삶의 초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이리저리 살피고 눈치 보고 미적거리다가 내 삶의 좌표 하나를 찍는데 실패하고 허우적거리기가 쉬운 삶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박범신 작가가 했던 두 가지 말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정리하고 내 삶의 언어를 찾아 나가는, 우리가 문학 창작가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삶을 지어나가고 내 삶을 창작해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는 문학 창작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학 창작가는 아니지만 박범신 작가가 했던 그 말 중에서 두 가지 명제를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범신 작가가 내 안에 늙지 않은 포악한 짐승 한 마리가 있다. 글을 쓰지 않을 때는 그놈이 내 생사를 파고든다. 그놈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놈은 누구인가를 끝없이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놈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박범신 작가는 지금도 나는 눈물 나고 고독하고 불행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문학은 어떤 종교 철학 과학의 신념에 더 씌우지 않고 맨몸으로 나서는 작업이거든요. 자기의 솔직함에 자기 스스로를 내던지는 사람,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나날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위선적이지 않고 자기 내면의 본성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아낌없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을 쓸 때만큼은 내 삶을 내가 철저히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도 꼭 글이 아니어도 단 한 줄의 글이어도 좋으니까 글을 쓰면서 또는 자기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때때로 맞이하면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내 삶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때때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